보니까 제13강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신탁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전 신탁법 하에서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신탁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그 유형별로 상품들을 분류해 놨었습니다. 그러한 분류에 대한 설명들이 지난 시간까지의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 신탁법 하에서는 어떤 고령화 사회라든지 새로운 금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탁 유형들을 신설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정 일본 신탁법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요. 새로운 금융 수요를 창출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법이 그 새로운 금융 수요를 발맞추기 위해서 뒤늦게 개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탁 상품들, 즉 개정 신탁법 하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러한 신탁 상품들이 현재 일부 금융회사에서 팔리고 있는데요. 금융회사별로 다양한 이름들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금융회사에서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 또는 상품을 잘 고객들에게 설명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지, 그 기본 모태가 되는 것은 이 개정 신탁법 하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신탁 유형,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신탁들은 단순히 부동산 신탁 상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금전 신탁 상품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유형의 신탁 상품 중에서 개정 신탁법이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담보권 신탁인데요. 이것은 제가 기존에 담보 신탁을 설명드렸을 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담보 신탁은 어떻게 보면 그 담보 신탁은 담보 목적의 신탁입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담보 신탁, 처분 신탁, 관리 신탁, 토지 신탁, 분양관리 신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위탁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 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고, 즉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하고 신탁계약으로 당사자 간의 어떤 행위를 약정한 것입니다. 즉 담보 목적, 처분 목적, 관리 목적 또는 토지 신탁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약정한 거지, 그 기본 바탕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보권 신탁은 말 그대로 담보권을 신탁하는 겁니다. 담보권은, 즉 위탁자가 채무자인 경우 이 채권자가 있겠죠. 그럼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고 담보를 잡을 텐데, 담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통상적인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담보 신탁, 담보 목적의 신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즉 위탁자가 동시에 수익자가 되겠죠. 이 경우 채권자가 우선수익자가 되거나 수익의 질권자가 돼서 담보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신탁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보권 신탁은 애초에 위탁자가 근저당권자를 수탁자로 지정하고, 그 근저당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자를 채권자로 그냥 지정하는 겁니다. 즉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그 근저당권자를 수탁자로 지정하고, 그 수탁자가 근저당권을 행사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 그 이익에 대해서
그 수익에 대해서 수익자를 채권자로 지정해서 채권자가 담보권 신탁의 수익자가 되는 구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담보권 신탁은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담보 신탁에 비해서 크게 뭐 유용한 점은 없어요. 유용한 점도 없고, 그 다음에 약간 모습이 이상해요. 즉 근저당권자가 수탁자, 즉 근저당권자가 수탁자가 되는데 피담보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담보 채권하고 근저당권자하고 이게 달라지니까 이 부분이 그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게 전통적인 모습의 근저당권하고 좀 많이 다르네 라고 하는, 즉 피담보 채권의 부종성에 반하는 게 아닌가, 또는 수반성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때문에 약간 이 부분이 낯설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뭐 신탁법에 새롭게 등장한 유형의 신탁이고요. 신탁등기 사무처리 예규에서 담보권 신탁에 대한 등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활용해야 될 점은, 담보권 신탁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즉 위탁자가 근저당권을 어떻게 보면 신탁한 거거든요. 수탁자에게. 즉 수탁자를 근저당권자로 설정을 한 건데, 위탁자가 꼭 토지의 소유권만을 갖고 있지 않고 만약에 뭐 지상권을 갖고 있다, 또는 임차권을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한 지상권을 신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권 자체를. 즉 수탁자를 지상권자로 설정해주고, 뭐 위탁자 본인이 그 지상권의 수익자가 되거나, 또는 임차권을 신탁하고 임차권의 수익자가 되는 등 이런 식으로 소유권이 아닌 다른 물권도 신탁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뭐 일종의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은 A가 갖고 있었는데, 뭐 이 A가 이 토지를 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뭐 어떤 국가나 공공기관 소유의 토지인 거죠. 그런데 B가 여기다 건물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A가 통상 B한테 뭐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물론 장기에 확보된 뭐 30년짜리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 이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소유하고 운영 수익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약정을 해주겠죠. 근데 B가 자기 자본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좋지만 신탁을 해야 되는 경우, 즉 뭐 토지 신탁 같이 신탁을 해서 뭐 PF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 경우에 B가 신탁할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는 A이기 때문에 B는 신탁할 게 없어요. 결국에는 뭐다? A로부터 설정받은 뭐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전통적인 모습에서는 이 토지를 B가 소유하고 토지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모습이었다면,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B가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가 지상권하고 임차권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권리를 신탁해서 대출을 일으킨 다음에 B가 건물을 짓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표 8에서 담보권 신탁 등기 예시를 적어 놨는데요. 요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게 목적 신탁입니다. 목적 신탁인데, 개정 전 신탁법은 공익 신탁에 한해서만 목적 신탁을 허용했는데, 개정 신탁법은 어떠한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목적 신탁도 허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적인 목적을 위한 목적 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없어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즉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뭐 담보 신탁, 토지 신탁, 처분 신탁, 관리 신탁 이런 것들은
수익자가 있거든요. 즉 이런 통상적인 신탁은 수익자가 있는 수익자 신탁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사익 목적의 신탁, 즉 사적인 목적을 추구하거나 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공익 목적의 신탁에는 수익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2페이지 가시면요, 신탁 선언에 의한 신탁인데요. 예, 이것도 조금 독특한 모습이에요. 즉 위탁자랑 수탁자는 항상 다르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익자는 위탁자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수익자가 여러 명이면 뭐 일부만 같을 수도 있고 위탁자랑 뭐 일부는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모습들만 봐왔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가 반드시 달라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규정이, 위탁자가 스스로 자기가 신탁을 해가지고 신탁 선언을 해서 자기 자신에게 신탁을 하는 겁니다. 즉 그건 뭐냐면, 사람은 동일해요. 위탁자랑 수탁자는 동일하지만 그 법적 지위는 다르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집에서는 남편 또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저희 부모님한테는 뭐 아들이고, 회사에서는 뭐 어떤 사내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다양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 즉 법인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 법적 지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즉 위탁자가 자기 재산을 자기 스스로에게 신탁하고 신탁 선언을 하면, 위탁자로서의 책임과 수탁자의 책임을 각각 분별해서 부담한다는 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신설이 됐는데, 자기 신탁이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신탁 선언에 의한 신탁이 인정되면 뭐가 좋냐? 통상 위탁자가 다른 수탁자에게 수탁을 하면 뭐 시간도 걸리고요, 수탁자에 대한 보수, 어떤 수수료도 내야 되는데, 자기에게 직접 신탁을 하면 어떤 기업 스스로가 수탁자가 돼가지고 자기 자산을 손쉽게 유동화하거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가지고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어떤 비용 자체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신탁의 경우에서도요, 이러한 신탁 선언에 의한 신탁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탁 선언에 의한 신탁은 어떻게 보면 위탁자의 채권자들로부터 보면은, 이거 뭐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너 재산 빼돌리려는 거지. 이거 어쨌든 신탁을 하면 신탁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금지 규정 때문에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을 못 하거든요. 수탁자 앞으로 이전된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집행 면탈을 위한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이 자기 신탁, 신탁 선언에 의한 신탁은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즉 뭐냐? 위탁자가 동시에 수익자가 될 수가 없어요. 타익 신탁만 돼야 되고, 이러한 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증서에 의한 방법으로 신탁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있는 게 재량신탁입니다. 재량신탁은요, 최초의 신탁 설정 행위를 할 때 뭐 수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특정될 필요가 있느냐?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신탁계약 체결하면 당연히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가 지정돼야지 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지정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러한 지정권을 유보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법 제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신탁 중에 하나가 신탁재산 지정권을 유보한 겁니다. 즉 뭐냐면, 위탁자가 수탁자랑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당연히 신탁재산이 있어야겠죠. 신탁을 하는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산 자체를 신탁계약 시에 특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위탁자가 지정하거나 수탁자가 지정하거나 수익자가 지정하게끔 그 지정권을 유보를 하는 거예요.
통상 위탁자가 지정하지는 않고 수탁자나 수익자가 지정하게끔 유보를 하는데, 왜냐하면 위탁자가 신탁할 여러 재산들 중에서 수탁자나 수익자가 나중에 뭐 재산 가치가 높은 거라든지 그것만 골라서 수탁받을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신탁재산 지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것은 수익자 지정권을 유보하는 겁니다. 수익자 지정권을. 요거는 조문이 신탁법 제3조에 없고 제58조에 있어요. 이 58조가 수익자 또는 수익권에 관한 규정을 해놓은 조항들인데 좀 뒷부분에 있거든요. 즉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탁자에게 수익자 지정권을 맡기는 거예요. 방법은 두 개. 위탁자가 설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익자를 지정하라는 것도 있고, 그것도 필요 없이 그냥 수탁자가 알아서 임의로 지정해라, 자유재량에 의해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해라 라고 하는 권한을 유보한 게 수익자 지정권 등을 유보한 재량신탁입니다. 여기서 지정권 등이라고 한 것은 수익자에 대한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 권한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정권 등이라고 표현되었고요. 이거는 법문에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3페이지에 있는 것은 재신탁인데, 뭐 재신탁은 뭐 여러 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재신탁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마치 숨겨져 있어요. 표제어로 찾으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즉 뭐냐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을 하고, 뭐 수익자가 있겠죠? 다시 이 수탁자가 위탁자가 돼가지고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위탁자는 동시에 수익자가 돼야겠죠. 왜냐하면 이 신탁 행위로부터 얻은 수익을 취득을 해서 다시 최초의 수익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재신탁인데, 재신탁을 허용을 했는데 문제는 개별 조항들에서 재신탁을 허용하고 있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말이 없다 보니까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도시정비법, 또 최초에는 재신탁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재신탁 규정을 넣어서 이제는 재신탁을 통해서 도시정비사업,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본시장법에 그 업무 위탁, 그 본질적 업무, 수탁자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데 제한을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신탁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있는 이 신탁업에 관한 규정을 도로 빼내서 다양한 금융수요에 시키도록 하자라고 해서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아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신탁업법이 자본시장법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업에 대해서 어떤 진입장벽을 낮춰서 다양한 사람들이 신탁업자가 될 수 있게끔, 즉 신탁업 허가를 좀 손쉽게 내줄 수 있게끔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양한 신탁업자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법무법인에서도 유언 대용 신탁이라든지 뭐 증여나 상속에 관련된 신탁을 하기 위해서 신탁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의료법인에서도 어떤 양로 신탁이라든지 치매 간병 신탁, 뭐 요양 신탁을 위한 어떤 신탁업자 등록이 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번에 있는 유언 대용 신탁인데요. 이 유언 대용 신탁은 유언 대용이라는 말, 즉 유언이라는 말 때문에 이거 유언 신탁 아니야? 라고 혼동을 하세요. 근데 이거를 왜 유언 대용이라는 말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신탁법 제59조가 아예 표제어를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민법상 유증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증에 더 가까운데요. 이게 이제 신탁법 제3조에 있는 유언 신탁하고 구분이 돼야 돼요. 유언 신탁은 뭐냐면 원래 신탁을 설정하는 행위, 즉 신탁 행위,
이게 이제 민법에서 여러분들 뭐 많이 듣는 말 있잖아요. 법률행위.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러한 신탁행위, 신탁 설정 행위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신탁계약이겠죠. 하지만 유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유언에 의한 신탁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신탁의 효력도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즉 신탁을 유언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유언 신탁일 뿐이지 별게 없어요. 별게 없는데 유언 대용 신탁은 말 그대로 유증, 증여입니다. 증여. 생전에 하는 거예요. 생전에. 생전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언 대용 신탁은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유언 대용의 생전 신탁 그래가지고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4페이지 보시면 위탁자 사망 후 수익 채권이 발생하는 생전 신탁 그래서 같은 조 같은 항의 제2호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언 대용의 생전 신탁이 무엇이냐? 즉 첫 번째 제1호에 있는 건데 이 유언 대용의 생전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자가 일단 살아있을 때 신탁을 해요. 이때가 이제 살아있을 때고 이때가 이제 돌아가신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 신탁을 했는데 이 살아있을 때 수익자를 뭐 A라고 지정하고 돌아가셨을 때는 B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B로. 통상 살아있을 때는요. 살아있을 때는 이 A를 위탁자 본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위탁자가 죽으면 이 B를 배우자로 하고 배우자도 사망하면 다시 C 자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 대용의 생전 신탁이에요. 그 다음 뭐 뒤에서 할 거지만 B에서 B가 돌아가시면 C로 바뀌잖아요. 이게 바로 수익자 연속 신탁이에요. 수익자가 계속 연속되잖아요. 어떤 조건을 달성하면 수익자가 연속되는 거. 이것이 바로 수익자 연속 신탁입니다. 이것도 개정 신탁법에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자, 유언 신탁은 즉 사망 시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신탁계약의 효력도 발생하고 수익자도 그때 특정이 되지만 지금 제1호에서 말한 유언 대용 신탁, 즉 유언 대용의 생전 신탁은 이미 살아있을 때 신탁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수익자도 그때 지정이 될 뿐이에요. 다만 사후 수익자가 위탁자 사망 시에 특정된다는 점, 그겁니다. 그 다음 제2호에 있는 건데요. 4페이지에 있는 2호. 위탁자 사망 후에 수익 채권이 발생하는 생전 신탁. 이것은 뭐냐면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어야지만 그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유언 신탁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인데, 자, 유언 신탁은 사망 시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고 신탁계약의 효력도 발생하고 그때 수익자가 되고 수익권도 취득을 해요. 근데 2호에 있는 위탁자 사망 후 수익채권이 발생하는 거는 이미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 신탁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탁계약의 효력은 이미 발생했고 요때 수익자도 B예요. 다만 이 B가 수익자로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사망시, 즉 수익자가 되는 시점과 수익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게 제2호, 제2호에 있는 위탁자 사망 후 수익 채권이 발생하는 생전 신탁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 대용 신탁은 지금 실제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모 은행 신탁에 대해서, 특히 금전 신탁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모 은행의 경우 이 유언 대용 신탁으로만 벌써 3천억 원의 상품을 팔았습니다. 근데 아직 미지의 영역인 게 뭐냐면 이 유언 대용 신탁이 그럼 과연 유류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즉 이거죠. 위탁자 아버지가 뭐 유언 대용 신탁, 뭐 1호의 유언 대용 신탁이든 2호의 유언 대용 신탁이든 상속인이 2명이 있는데 A한테만 주겠대요. 그러면 이 신탁 계약과 B가 민법상 갖고 있는 유류분 제도가 충돌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즉 신탁 계약은 이미 체결을 해놨지만 뭐 이제 돌아가셔야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될지. 그 부분하고 상속세 부과의 문제예요. 이 상속세를 통상적인 경우에는 부과가 쉬웠어요. 사망 시점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니까 뭐 상속세 신고해가지고 상속세 납부하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상속세를 납부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아니 이게 뭐 상속세 부과 대상인 건지, 부과 대상이라면 수탁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건지 수익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건지, 뭐 거기서 누군가를 특정했다고 해도 그럼 부과 시점은 언제인지, 그럼 상속세 재산에 대한 과세 가액의 평가 시점은 사망시로 해야 되는 건지 신탁계약 체결시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다 미지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물론 이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어요. 이제 원본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좀 부과를 해야 되고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속세가 아니고 이거 소득세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야 됐고, 그 과세평가 시점도 신탁계약 체결시라기보다는 그 수익을 취득하는 시점, 원본 수익이든 수익이든 그것을 취득하는 시점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의 영역도 없고 문제가 돼서 대법원 판례가 형성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판 지가 2, 3년밖에 안 돼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돼야 이제 뭔가 판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있는 수익자 연속 신탁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아까 뭐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는 본인이 수익자, 그 다음에 자기가 죽으면 배우자가 죽으면 자식, 이런 식으로 수익자 사망 시에 새로운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자 연속 신탁입니다. 즉 신탁법 제60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탁 상품이라는 게 하나하나가 단독의 상품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다 융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상력, 창의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신탁 상품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수익자 연속 신탁도 아까 유언 대용 신탁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유류분이라든지 상속세 문제는 여전히 발생해요. 이 부분도. 자, 그러면 5페이지에 있는 8번째 공익신탁인데요. 공익신탁은 뭐 개정신탁법에도 있지만 개정전 신탁법에도 이미 있었는데 뭐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회, 환경,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의미한다. 그래서 신탁법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뭐 이제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청년 희망 펀드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공익신탁의 일종입니다. 예, 저도 1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예, 뭐 자율적으로 납부했는지는 뭐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에 있는 게 유한 책임 신탁인데요. 요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강의 안에다가 옮겨 적었는데, 유한 책임 신탁은 말 그대로 이렇게 위탁자랑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가 있을 때, 수익자가 신탁 기간 중에 신탁 사무를 처리하다 보면 뭐 제3자랑 계약 관계를 맺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수탁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을
한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유한책임 신탁이에요. 이게 유한책임 신탁. 그런데 이 유한책임 신탁은 개정전 신탁법에는 없고 개정신탁법에 새로 들어왔는데 요건이 까다로워요. 유한책임 신탁이라고 등기를 해야 되고 신탁의 명칭도 유한책임이라고 써야 되고 뭐 회계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뭐 공시하거나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되고 까다롭습니다. 즉 수탁자가 네 책임을 신탁재산으로 제한하려면 엄청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신탁법이.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설명드렸던 게 유한책임 신탁을 안 하고 수탁자랑 제3자 사이에 유한책임 특약을 맺어버리면 이것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효력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 전 신탁법에서는 유한책임 신탁이란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 사이의 유한책임 특약을 인정하는 게 통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신탁법에서 유한책임 신탁 규정이 들어오면서 이 유한책임 특약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긍정하는 견해가 있고 어쨌든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자유,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긍정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은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면 다 유한책임 특약을 하지 못하러 유한책임 신탁을 하겠어요. 특약만 해놓고 수탁자가 아무런 책임이나 제한을 우회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유한책임 특약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허용하더라도 신탁법의 유한책임 특약 규정을 신설해서 유한책임 신탁에 버금가는 제한을 가해서 유한책임 특약을 하려면 그 부수되는 제한 규정도 같이 약정에 넣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는 한정책임 신탁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정신탁법에 새로 들어왔어요. 일본 개정신탁법에. 그런데 일본은 한정책임 신탁이라는 조항도 넣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 특약으로 할 수 있는 한정책임 특약에 대한 규정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형평에 맞아요. 그리고 한정책임 특약을 해더라도 이러이러한 걸 준수해라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안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입법자의 의도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유한책임 특약을 부정하려는 취지가 아니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페이지에 보시면요. 기타에 대한 건데요. 뭐 성년 지원 후견 신탁, 뭐 애완동물을 위한 펫 신탁, 가족 배려 신탁, 뭐 치매 안심 신탁이 있는데요. 요것들은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금전을 신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뭐 현재 금융기관에서 팔고 있는 신탁 상품인데 금전 신탁에 한정되는 신탁입니다. 요거는. 그런데 요거는 개정신탁법에서 이런 신탁 상품을 열거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열거해 놓고 있지는 않고 그냥 자기 신탁 상품을 요렇게 뭐 명칭만 붙인 건데 이러한 신탁 상품들이 결국 개정신탁법에서 새로운 유형의 신탁으로 들어온 그 신탁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밑바탕에 깔고 만든 상품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점을 유념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뭐 기사나 언론을 접할 때 뭐 여러 가지 신탁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상품이 어떤 독자적인 신탁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신탁의 모태가 되는 게 개정신탁법의 새로운 신탁 유형에 어디에 연결되는가를 살펴보시면 그 신탁 상품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창의력과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가 결합돼서 다양한 신탁 상품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기존 신탁 상품들도 서로가 서로의 모습들을 차용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융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는 신탁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말을 감히 드릴 정도로 신탁은 이제 여러분의 미래에 아마 친숙하고 익숙한 금융 상품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기까지 1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